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여러분, 저작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화나 음악?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창작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서요, 저작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또 나 자신의 창작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승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저작권이란 거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네, 우선 저작권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권리자를 일단 먼저 보호하는 거고요. 왜냐면 MC님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예, 나의 노력들이 다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권리자를 먼저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다 대동소이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먼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한테 완전한 독점권을 줘버리게 되면 새로운 어떤 창작물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 그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통해서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용 간의 관계를 같이 한꺼번에 규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규율과 함께 목적으로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예, 많은 문화들이 새롭게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저작권법의 목적입니다. 최초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창작도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예, 맞습니다. 법이군요. 네. 그러면 저작물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글 같은 것도 있고, 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상에는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작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세상에 없었던 창조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법상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수준이 아니면 되고, 누가 만들더라도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아니면 창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 소설, 수필, 기타 등등의 창작물들은 다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법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지실 수 있는데요. 저작권의 내용 중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에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인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 수가 없어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다만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한 경우죠. 그래서 저작권도 똑같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작 인격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니면 어떤 작품, 시, 소설 이런 걸 썼는데 이걸 세상에다 알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걸 공표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써놓고 이거 부끄러워, 나 이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내 거야, 내가 했어 라고 해서 누군가 갖다 쓰려면 창작자가 누군지 여기다가 써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상명 표시권이라고 불러요. 출처를 밝히는. 그렇죠. 출처 명시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좋긴 한데 자기가 또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변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일부 각색해서 쓴다든지 이제 그런 걸 금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저작 재산권 부분은 쭉 열거해서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저작권법에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실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질문이나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작권 보호를 제가 알기로 좀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제한적으로 그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리자 다 인정은 해주는 건 다 좋은데 요러요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냥 팩트 전달만 할 때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고가 났다. 이걸 누가 최초 보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 최초 보도 기사 그렇죠. 문구 자체를 못 쓰게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학교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물론 예외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과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하죠, 저작권법이. 그래서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일단 첫 번째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을 하면 난 권리자로서 인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예, 그게 저작권법에 있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저작 재산권을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보호 기간을 두나요? 네, 그 보호 기간이 뭐 특허 같은 경우는 20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작권은 좀 유난히 긴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살아있는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저작하신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내고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분이 그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8살, 9살 때 창작을 하셨는데 요새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사셨다. 그럼 일단 90년 이상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뒤에 70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예, 이게 또 예전에 뭐 30년, 50년, 70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늘어가게 되면 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가 만든 경우에는 그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가 만든 경우는 그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70년. 그러네요. 키워드는 일단 70년이에요. 네, 70년이에요. 만든 때로부터 70년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 사람인 경우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네. 그 70년 안에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유족들에게 보통 허락을 받죠. 이 저작 재산권이 상속이 돼버려요. 아들과 딸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뭐 미술이나 어떤 영상에 뭐 대가셨다면 그 자식들이 이제 자자손손 70년 동안은 굉장히 재산권을 다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재산권을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남의 물건 쓰려고 하면 우리가 뭐 부동산을 쓰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쓰듯이 저작권을 사용하려면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 허락 계약을 받을 때 범위를 보통 정할 거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쓰겠다라는 걸. 근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걸 지금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아예 양도라고 해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전세 월세로 살 때는 뭐 못을 받거나 창문을 바꾸거나 뭐 인테리어를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집을 사버리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양도 계약 이런 것들 통해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SNS, 카톡도 SNS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같은 거 아니면 걸려있는 미술작품 같은 것을 찍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책 읽다가 뭐 좋은 구절 이런 것들 찍어서 제 개인 SNS에 그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타인의 저작물이고 그걸 온라인상에다가 뭐 나쁜 말로 하면 유포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중송신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내 프로필을 보면 거기에 그 가령 시 문구가 들어가 있다. 시 문구가 그게 다다. 그러면 내 프로필만 들어오면 시집 안 사도 그거 보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침해가 맞는데 저작권법상에 이제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사용한 빈도수가 어떠냐, 도대체 이게 그 왜 사용하게 됐느냐, 개인적인 목적이냐, 뭐냐, 영리 목적이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결론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쓰는 그런 거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의 거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파워블로거야. 아니면 뭐 정말 유튜버로서 굉장히 유명해.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이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작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 1인 미디어나 SNS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1인 미디어나 SNS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유튜브 영상 요새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 내용을 캡처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동영상의 캡처 화면도 이제 사진과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창작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작권법상의 보호받는 창작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 거로 마치 내 거인 거냐 아니면 남이 만든 거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이걸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들려면 사실은 허락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이 문제가 아닌 사진 캡처본을 예, 펴달라도 맞습니다. 안 네, 된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방송사에서 만든 드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유명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네. 인기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초상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카피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의상을. 그래서 뭐 누구누구 스타일, 무슨 맞아요, 드라마에 맞아요. 뭐 나온 스타일 그런 이런 거 식으로 많아요.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감상평을 쓰면서 뭔가 좀 이해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 수준은 그런 좀 경우도 괜찮아요. 그 괜찮고요. 예외 조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자기가 경우에. 뭔가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걸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매우 드라마 높죠. 네. 대사를 정리한다든지 드라마 본 후기를 적는다든지. 네, 근데 대사를 정리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또 대본이라서. 대본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함부로 올리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네, 저도 좀 뛰어들었습니다. 산업혁명시대에 아닙니다. 네. 발맞. 좀 많이 늦으신 것 같은데. 아니, 끝물이라고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영상을 올리고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저작권에 걸리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하려는 콘텐츠는 사실 책을 읽어드리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 책을 읽어드리는 게 전에 말했던 뭐 카톡에 소설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남이 쓴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0% 문제가 되죠. 오디오북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오디오북을 뭐 출판사에서 그냥 기획을 해서 아예 작성을 하는 게 있듯이 우리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야 라고 해서 몇 구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해도 그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되는 일부만 녹음했습니다. 일부만 녹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라는 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면 하지 마라. 애매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매하면 실제 판례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에 가면 변호사들이야 뭐 찬반 의견을 줄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도 있을 거고 아니라는 변호사도 있을 건데 그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변호사들이. 침해라고 보는 변호사와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판사의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송사에 휘말릴 것까지는 없으니 유튜브 접겠습니다. 네, 유튜브 접으실 건 아니고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유튜브 BJ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 쉽지가 같아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유튜버들이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에.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저작물, 원본 저작물이 있고요. 그거를 변형, 편집, 뭐 각색, 뭐 영상 제작 이런 뭐 기타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소설을
내지는 뭐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설이나 웹툰이라는 것이 원 저작물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하면 그것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설가나 원래 웹툰 작가들은 자기가 자기 웹툰이나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새롭게 만든 영화나 뭐 드라마의 경우에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는 누구 맘대로 드라마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드라마 작가는 야 웹툰하고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건 맞지만 드라마는 배우도 나오지 뭐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동영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는 분쟁이 있는데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도록 되어 있을까요? 50%죠? 그래도- 50%? 예,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죠? 그래도 드라마 쓴 사람 것 아닐까요?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드라마 오.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져요. 그러면 남의 거 원작자 베껴서 소설이든 뭐든 베껴갖고 내가 만들어도 되겠네, 동영상으로 재밌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 저작자한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작권 자체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그분한테, 예, 귀속되도록 뭐 소유가 그렇군요. 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죠. 허락을 받지 않고 내 걸로 드라마화를 했을 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타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을 제가 사용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좀 간편하게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우선 원칙적으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남이 만든 거면 일단 남의 거 쓰려면 허락 받는 게 그럼요. 원칙이다. 네. 근데 아주 법상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지금 주신 질문은 동의를 받는데 그냥 전화 연결이 돼서 저 이거 써도 될까요? 아,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문서적으로 이렇게 법률 용어를 어렵게 써가면서 무슨 건 계약서를 건에서 쓰고. 뭐 이용 허락 범위가 어떻고 이런 걸 반드시 다 써야만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게요. 구두를 해도 계약이 돼요. 구두 계약. 법률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로도 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동의 받았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동의를 해주신 분이 내가 언제 그렇게 쓰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했던 것이 달랐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에다가 내가 이 저작물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까지 쓰는데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 그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기는 하죠. 그러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 저작권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니까 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저한테 저작권이 오는 건가요? 올림과 동시에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PC상이든 뭐 어떤 뭐 모바일상이 모바일로 만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예,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어요. 펜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을 해요. 가령 우리가 뭐 지식재산권이다, 뭐 지적재산권이다 해서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크게. 그럼 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다음에 저작권이에요. 근데 저작권을 제외하는 그 나머지들은 등록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작권 등록제도도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작권 등록제도는 내가 저작자이다, 내가 창작자라는 거를 입증하기에 좀 편리한 어떤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만든 시점에 발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BJ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자, 제가 게임을 하는 화면을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거나 이 방송한 동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인 그쵸?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그런 그 실시간
방송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게임 거기 BJ 굉장히 엄청 많죠. 자신이 게임을 하는 거를 뭐 잘 하시는 분도 올리시는데 못 못하는 하시는 분도 올리는데 그런 혼자 대로 하시는 재밌어요. 모습이 너무 재밌게 하시는 네. 거예요. 너무 못하는데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근데 게임 회사가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 게임 자체를 전송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 게임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거를 게임 BJ가 자기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 방송물이 되니까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뭐 홍보 목적도 크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게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서 권리자로서 보호를 받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게임 이용 약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본 게임은 가정이나 뭐 PC방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촬영을 해서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그 이용 약관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게임 방송은 어쨌든 게임 회사가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수 있지만 홍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초보 BJ분들은 이 저작권을 잘 이해하시고 유튜브든 뭐 동영상 플랫폼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으로 저도 이렇게 함부로 모른 채로 뛰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님,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작권법 자체는 권리자를 보호하고 또 이용자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화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권리자만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그 권리를 뭔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요 정도로 쓰면 침해인가요? 요렇게 쓰면 안 되나요? 굉장히 애매한 그렇죠. 부분. 나 통으로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좀 잘라서 쓰는 건데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일단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다 라고 하면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라. 만약에 받지 않고 썼을 때는 내가 쓰는 방식이 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다면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정거래법 하듯이 그냥 공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돈 주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까지 돈 주고 쓰게 하고 이런 것까지 권리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게 한다면 그건 사실상 쓰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네.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도대체 그 경우가 뭐냐라는 게 애매합니다. 가장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애매하면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애매하면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나 판례들을 좀 찾아보시면 내 사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네. 그 리스크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무제한 사용할 수도 없지만 당연히 또 권리자가 무조건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먼저 블로거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영화나 책, 그리고 드라마 등에 대한 비평이나 감상을 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화의 장면이나 드라마, 책의 표지 같은 것들 같이 올리려면 이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스틸컷이나 그 글들은 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통상적인 사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뭐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뭐 보도 비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도 또 법상에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도, 비평, 연구 등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네. 그게 예, 또 감상평, 그렇죠. 비평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는데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고 그 작가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지만 뭐 배우의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하면서 그냥 스틸컷 한 장 내지는 뭐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는 영화사에서 이미 배포한 그런 어떤 영화 포스터 뭐 이 정도 사용을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스포를 하는 거죠.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죠. 너무 그래서 싫죠. 예, 그래서 아예 자막까지 영화의 뭐 네. 자막이나 뭐 이런 부분을 네. 그냥 다 통 캡처를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쫙 보면 끝에 끝났구나. 맞아요. 예, 뭐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뭐 누가 귀신이더라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다 재미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네, 다음은 학원 강사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선생님이 출판하신 문제집으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하셨네요. 네, 이 부분은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되기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강사분들 대부분 보면 자신이 집필한 책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집필한 책에 남의 문제를 베껴서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예, 몇 번 문제 이거는 이미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그대로 갖다 썼다는 이유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럴 수 있죠. A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뭐 수학 문제집인데 그냥 수학 선생님이 자신이 집필한 문제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내가 최대한 쉽게 가르치면 이 동영상이 되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교육 플랫폼 거기다가 그냥 올려서 이제 방송을 했을 때 동영상 자체도 그러면 아예 뭐 그 출판사 내지는 그 수학 문제를 만드신 분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집 가지고 당신이 설명만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저작물 자체는 어쨌든 그 찍으신 분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다만 그 문제집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이나 손해배상 이런 책임을 지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회사원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둠의 경로로 받았지만 저 혼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하셨어요. 네, 첫 번째로 어둠의 경로로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직 이 저작권법이 좀 과도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제 그래도 많이 명확해지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이거 뭐 무료인가 하고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불법 사이트인데 무료 내지는 굉장히 헐값에 써져 있는데 얘네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들이니까 얘네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내가 다운받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모르고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뭐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도요? 그런 셈이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하급심 판례 중에 하나가 파일 자체가 정말 불법인 걸 알면서 받았다면 그거는 이 법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불법인 줄 알고 받지 않으실까. 이분도 불법인 걸 인지하고 받으셨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대요. 네. 가정에 준하는 그런 네.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회사원들 보시면 자기가 익숙한 툴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한글이면 한글, 워드면 워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요. 저희 이 작업 하려는데 저는 이게 편한데 이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야, 너 하나 쓰자고 그걸 어떻게 사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다운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툴로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내 개인이 사용한 거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는 가정 이해 준하는 범위라고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일종의 영리 목적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다 같이 영화를 시청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일단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리거나 문제가 될까요? 네, 일반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 클린 사이트라고 하는 저작권 OK 사이트 이런 데서 다운로드를 받고 정당한 대가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무제한 시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보면 어떠냐? 그건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죠. 뭐 교회, 뭐 네. 성당, 뭐 절, 내지는 뭐 행사,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서 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럼 다 처벌하느냐, 다 처벌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맘대로 썼으니까 당연히 처벌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야, 그게 그렇게까지 처벌될 잘못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은 냈으니까. 네, 그래서 법이 중간 단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공연이나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뭐 일정한 돈을 받는다던가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반대급부라고 불리우는데 네.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상영을 했다라면 공연을 했다라면 이거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뭐냐면 저작권자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뭐 영화를 보여주거나 할 때 그거 자체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외적으로 자신네들은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틀어주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나 이런 곳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예,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항에 의해서 대부분 괜찮죠. 아, 괜찮아요. 예, 교회는? 대부분 괜찮죠. 그래서 뭐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애당초가. 그렇죠. 예,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야, 헌금 얼마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공식적으로 법상으로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특정 시즌에 뭐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 이런 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헌금이 반대급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매칭이 안 되고 또 영리 목적도 아니라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야, 이 영화 보는데 얼마씩 내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학교의 경우에 축제에서 이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이런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뭐 크게 저촉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학예회라든지 장기자랑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요새 뭐 군무 뭐 많이 추잖아요. 네네네. 뭐 BTS 춤 뭐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추고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추고 노래를 하고 틀어놨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야, 다 저작권법 위반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장면을
굉장히 뭐 고성능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걸 그대로 다 찍어놔요. 예, 그 음악이 계속 다 나오고 아이들의 춤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업로드했을 때 음악을 이제 그 공중송신했다라고 하는데 아, 그때는 또 문제가 예, 될 수 그게 있어요?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음악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 채널을 틀어놓고 계속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올리면 뭐 무조건 침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커피 전문점, 카페를 말하는 거죠? 이 카페에서 손님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들로부터 그걸 뭐 틀어주는 이유로 돈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다 면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죠. 근데 커피값을 받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리 목적이냐라고 보면 커피 전문점에 음악 없어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넓게 보자면 음악이 그래도 좀 있고 하는 게 조금 더 그 커피의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분위기를 더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원칙은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 안 받으면 괜찮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그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 커피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뭐 골프장, 뭐 무도회장 거기선 하지 말아라? 거기서는 예, 돈 내고 써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곳이잖아요. 음악. 그렇죠. 그래서 헬스장. 우리가 항상 다니는 곳은 거의 다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면서 써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가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트 오래전부터 마트 노래가 나와요. 그쵸? 예. 마트 홍보 노래나 아니면 마트와 연계가 되어 있는 물건 판매용 그런 어떤 음악? 예, 그런 것들 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원칙은 요러요러한 경우에 원칙은 허락받고 써라.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락 안 받고 써도 돼. 그렇지만 그 예외에서도 또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러이러한 규모 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카페 주인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억울하죠. 노래 틀어줄 때는 뭐 멜론이나 벅스뮤직 이런 데서 이제 결제하고서 트는 거잖아요. 예. 저작권료도 또 따로 지불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 서비스잖아요. 그거는 그 이용 약관 자체도 당신 개인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다 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러면 모든 커피 전문점들은 다 돈 내냐? 그렇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모르고 쓰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고. 보통 신탁단체라고 불리우는 이런 단체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뭐 협회라든지 음저협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맡겨놓는 거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고 침해도 있으면 대응도 해주고 저작권료도 받아주고 이런 걸 위임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시면 거기다가 문의를 하셔서 내가 요 정도 규모에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음원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내면 얼마를 내나요? 라고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단가표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난 뭐, 야, 여기 테이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뭐 내가 이거 해야 돼? 예, 막 이러다가 또 혹시라도 문제되면 안 되니까. 네, 저작권 신탁 단체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다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앞서 뭐 영화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역시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 영화를 단체로 볼 수 있게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까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가 영리 목적 단체 아니고 청중들로부터 어떤 돈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영리 목적이고요. 또 어떤 특정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후원도 다 사실은 영리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후원을 받고 어떤 모임을 갖고 단체를 결성을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할 때 그런 방식으로 그냥 휴게 시간에 보세요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폰트 저작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블로그를 꾸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료 폰트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중이신데 이 폰트를 만든 저작권자가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내용 증명 받으신 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전화든 뭐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법무법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무료 폰트라고 써져 있으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공짜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을 결제를 해야 유료로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는 다 돈을 결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로 되는데 보통 뭐 다른 백신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무료로 많이 배포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폰트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폰트는 그 폰트 저작권자가 자기 이용 약관이나 그 라이센스 계약 같은 데다가 그렇게 써놓거든요. 이 폰트는 상업적 용도는 안 됨, 뭐 비영리 목적으로는 가능함,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썼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쓸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결과물을 회사에다 제출한다던가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폰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용 약관이나 뭐 이용 허락 범위 이런 걸 사실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라고 해놓고 이용 약관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쓰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기업용이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쓰는 경우엔 유료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라이센스 정책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도 무료고 뭐 제한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이용 약관 같은 거 확인도 제한 안 걸려있으니까 막 썼단 말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몇 월 며칠 이후로는 이 폰트로 제작된 그 결과물들은 전부 다 동의를 받으시거나 정품 구매를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분쟁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이용 약관을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뀌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용 약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료다라고 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무료다 해서 무료니까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되나 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무료인 것과 예, 맞습니다. 사용이 무료인 것과는 잘 좀 다른 구분해서, 문제죠. 예, 네, 다른 문제죠. 사용하셔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인데요. 이분 역시 MS 오피스,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정품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이 프로그램에 함께 제공되는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트를 개발한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나요? 하셨네요. 네, 이 부분은 이분 더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둠의 경로로 다운로드 받아 쓴 것도 네, 아니고. 돈을 주고. 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수십만 원을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번들로 쭉 들어가 있는 글자체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폰트인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엔 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그쵸.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을 설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글꼴을 딱 누르면 쭉 뜨잖아요. 뭐 굴림체, 예, 무슨 체,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폰트죠. 그래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을 만든 회사에서 당연히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외부 폰트 업체에서 그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에다가 자기네 거를 이제 탑재하도록 둘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사실은 맺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계약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폰트를 만드신 폰트 저작 회사나 뭐 저작권자랑 우리 일반 이용자들이 그 계약 관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개별 무슨 채가 있는데 네. 각 개별 그 글자체별로 계약을 맺어서 허락을 맡은 사실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마음대로 쓴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건 맞다. 폰트 저작권자랑 개별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뭐 침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MS 오피스나 아레아 한글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 회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라이센스를 줬다면 이 아레아 한글이나 MS 오피스를 쓰는 이용자들도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그렇게 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 명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봐서 이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 의견 주신 부분, 그 질문 주신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행이네요. 되죠. 네,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넘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광고업자에게 일을 맡겨서 결과물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업자가 다른 사람의 폰트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광고물 제작 업체들 있죠. 뭐 간판이라든지 뭐 메뉴판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 메뉴판 주세요 쓰지만 그러네요. 거기에 생각해 보시면 사진, 글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사진 저작권 문제도 있고 폰트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업체에다 맡겨서 우리 메뉴 이거니까 가격 얼마고 뭐 그냥 이렇게 메뉴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 뭐 일일이 무슨 폰트에 뭐 글자체는 뭐 크기는 그쵸. 얼마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 광고물을 제작하신 분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품을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분들 책임이 맞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광고주 되시는 분, 뭐 그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작 의뢰를 하신 분이든 그 광고주가 되시는 분이 그 광고 업체 그걸 제작하는 업체를 완전 지휘 감독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 허락을 매번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같이 이제 공범이라고 하죠.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보통 업체에다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그쵸. 뭐 내가 그 저작권 있는 줄 그렇죠. 그 툴 신경 자체도 쓸 수는 없는데요. 없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좀 규모가 있게 하고 그런 광고물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지휘 감독을 하시는 분 입장이라면은 그 뭐 하청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업체에서 정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제가 가입해서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그램은 일단 자기가 정품으로 사신 것 같고 대신 이 시리얼 번호를 뭐 카페나 다른 그 인터넷상에 올려서 공유를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아마 그 질문자 분께서는 정품을 구매를 하셨고 그 네. 정품을 구매를 하시면 그 실행을 할 때 실행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제품 고유의 이제 시리얼 번호를 넣으면 정품인 게 인증이 돼서 그 컴퓨터에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도록 되잖아요. 근데 그 시리얼 번호와 함께 그 정품 CD에 있는 실행 파일을 같이 올려서 불법 유통시키는 구조가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시리얼 번호가 뭐 무슨 시리얼 번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리얼 번호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시리얼 번호와 정품 파일이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죠. 그 불법 비싼 다운로드인 거죠. 그렇죠. 불법 다운로드고 불법으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수십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올리기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느냐가 예전에 법원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시리얼 번호 그 자체는 그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값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를 뭐 창작물이다 뭐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를 막 유통시켜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리얼 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냥 막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을 따로 찾아서 받으면 이 시리얼 번호만 넣으면 그냥 그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 되는 있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시는 게 사실 그럼요. 그냥 왜 올리겠어요? 그거를 뭐 이유가 있을 그럼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목적이죠.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배포하는 거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천사같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 올리실 땐 어쨌든 자기 블로그든 무슨 사이트든 유저가 이용자 수가 증가되도록 하는 그 그쵸. 뒷단의 목적이 있어서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이런 거는 2011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막아주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생활과 이 저작권이 밀접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고 시킬 때 이 폰트가 저작권에 어떤 그런 저촉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이 저작권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웹하드 사이트나 토렌트를 이용해서 보고 싶은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불법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웹하드하고 토렌트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운받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먼저 웹하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웹하드 사이트 뭐 무슨 디스크, 무슨 파일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월정액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인트 충전하셔서 다운로드 받는 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거는 그럼 예.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내고 받으실 때 제휴 이렇게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제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가격이 꽤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 뭐 개당 한 1,500원 한 편 보는데 드라마 한 편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휴고 어떻게 보면 뭐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불법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예, 그러니까 제휴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휴는 보통 제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웹하드에서 그거를 뭐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다 지울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도 몇천 개씩 올라오는데 그걸 다 지우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운받으시는 분 자체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돈을 200원이라도 내니까 당연히 나는 굿 다운로더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겠죠. 그렇죠. 참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가면 10,000원인 게 왜 거기서 200원일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걸 이제 우리 형법상에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거든요. 예. 확실히 내가 침해를 하겠다는 무섭네요. 고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의 은연중에 알았을 이거 침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하고 하면은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를 요하고요. 또 하나의 토렌트는 문제가 뭐냐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대용량 파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술이고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서 인식이 안 좋아졌지만 토렌트라는 그 기술 자체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 저작물, 뭐 영화 저작물, 이런 동영상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토렌트 사이트는 저작권자랑 권리관계가 해소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상물들은 다 불법인 거죠. 다 불법이고 또 하나는 다운로드 받을 때 나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 다운로드가 될 때 다운로드가 됨과 동시에 다시 업로드가 되는 구조예요. 토렌트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저작권법상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거면 자기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침해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면서 다시 업로드가 되니까 내가 불법. 공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공중송신권 침해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해요. 토렌트는 정말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토렌트로 다운받으시는 거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무죄다. 토렌트 그래요? 무죄. 막 이러면서 막 시끌벅적해서 그 판례를 이제 쭉 보니까 그냥 무죄가 아니고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사안은 어땠냐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요. 하나의 압축 파일 있잖아요. 압축 파일로 올려놓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저작물이 하나가 아니라 뭐 10가지 저작물이 다른 게 이제 종합해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거 불법으로 토렌트 사용해서 내 거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 입장에선 야,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토렌트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주변에 있는 그 파일 조각들을 다 끌어모아서 삽시간에 받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각 파일이 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캡처 파일을 낸 거예요. 재판부에다. 근데 재판부가 물은 거죠. 그 조각 파일이 저 압축 파일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저작물이 있는데 네가 5번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하면 그 조각조각 오는 파일들이 5번이 아닌 다른 파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 돼서 그게 면피가 됐던 것이지 그거 자체가 토렌트는 이제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유의를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구조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업로드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링크만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동영상 그 캡처 화면 하나 정도만 해놓고 밑에다 링크 걸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그 창으로. 뭐 유튜브든 뭐든 새 창이 뜨면서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죠. 네. 직접.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예, 링크는 왜냐하면 그렇네요. 링크 그렇겠네요. 자체는 그 해당 저작물이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지 좌표. 그쵸, 좌표죠. 네, 맞아요. 딱 좌표인데 좌표지 그 링크 URL이 여기 박혀 있다는 것 자체로 무슨 업로더가 됐다던가 뭐 복제권 침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운로드를 내가 받은 상태에서 그 영상물을 내 사이트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하는 거. 예,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 웹하드나 토렌트에다 업로드하는 거랑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함부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혼자 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업로드를 해서 유통시키거나 유포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링크를 걸어주면 유튜브 업로드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자기 채널로 들어와서 조회수가 하나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다운로드한 걸 그대로 올리면 그 사람 실제 맞습니다. 저작물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의 블로그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럴 땐 좀 예, 보호를 그래서 해줘야 될 것 뭐 같아요. 그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뭐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자기의 컨텐츠 쪽에다 올려놓고서 자기네 혼자 득을 받는. 그쵸, 트래픽을 올려서 뭔가 광고 수입을 얻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요, 혹시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든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의 경우에 보고서 왜 링크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걸 올려놨지? 하고 신고를 해도 뭐 그렇게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작권법이요.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리 목적도 아니고 상습도 아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 블로그에다 그냥 개인 일탈이었다라고 하면 친고죄가 돼요. 그렇다면 고소권자인 그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하지 제3자가 고발의 형태로 하게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친고죄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동영상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쓴 사람 말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한통속인지 제 동영상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지금 사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계속 그 뒤에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 네. 어떤 그 질문자님의 작성한 그런 동영상들이 막 불법으로 유통되게끔 그냥 방치한 혐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온라인 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만 건이 막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 검열을 해서 올리신 분한테 그거 저작권 있는 거 맞아요? 당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 거 아니면 허락 맡았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저작권자가 자기가 저작권자임을 밝히고 이런 거를 유통 차단해달라, 이거 뭐 불법 정보 좀 제거해달라 라고 하면 그때 제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제거를 하려고 봤더니 기술적으로 누가 엄청 불가능하게 올려놔서 다 끌어다가 뭔가 다 100% 지울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기술적으로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책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작권자가 지워달라 했는데, 그리고 또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뭔가 방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그래도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성실히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의 이용 약관을 들어가 보시면 저작권 보호 정책이라든지 뭐 불법 정보 유통 금지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만약에 그런 걸 업로드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그걸 삭제할 수도 있고, 또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아예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원 측에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오늘도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이분은 이미 공표된 음악을 악보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연주할 수 있게 악보를 변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상당히 좋은 기술인 것 같고요. 네. 많은 혁신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법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예. 요번에도 좀 발목을 잡을 것 정말요?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은 작곡하신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음표를 다 쓰신 분이 있을 거고, 그 악보 자체도 사실은 저작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들리는 음도, 그 음악이라는 것도 저작권이 있지만 그 악보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악보로 바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개발을 하셔서 음악저작권협회나 이런 데 그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음악 사용료죠. 사용료를 내고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변환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곡의 악보에 따르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피아노 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초보자들이 피아노로 칠 수 있게끔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 내용 중에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저작 인격권에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 저작자가 만들어 놓은 사실상 그 상태로 써야지 동의 없이 그걸 변형시킬 수 없게, 예,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예, 그냥 임의로 변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곡가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 협회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신탁 단체라고 하는데요. 저작 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그냥 어디다가 내보내거나 보낼 수가 없어요. 내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음저협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작곡가분하고 꼭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개별 곡마다 가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 스타트업이시라면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참 쉬운 건 아니죠. 그 많은 작곡가들한테 언제 다 동의를 일일이 받겠어요, 사실은. 아쉽네요.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작곡가분들과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연도별로 편집해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분 수험생 아니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하셨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 기출문제라는 건 공식적인 시험 평가 기관에서 낸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공표가 되고 사람들이 어쨌든 시험 응시료도 내고 하면서 그거를 공부하는 데 쓰는데 뭐 목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원은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보호관은 창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창작물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돼요? 예,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관리하는 어떤 뭐 특수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있을 테니 그 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정당한 관행에 합치하게 뭐 교육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기출 문제집을 편집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집을 출판한다던가 뭐 동영상 강의에 쓰신다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영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럼 변호사님, 대학교 때요. 저희는 교수님이 이 문제집, 그 전공서적 사면 비싸니까 저 학교 앞에 가면 얼마면 제본해주니까 제본해와라, 내 책 줄게, 이렇게 하셨던 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명백한 복제권 침해고요. 아, 정말요? 예, 책은 복사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조교분이 들어오셔서 전공서적 그거 제본할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냥 학교 원서 살 차원에서. 사람 사고 제본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훨씬 싸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앞에서도 절대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 아예 그냥 가게문 닫으실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책을 가져가서 이거 제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해줘요. 예,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 다 불법입니다. 교수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 요새는 안 계세요. 일단. 아, 정말요? 예, 학번 거의 여기서 나오나요? 예, 그렇게 되셨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모전 공지사항에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가요? 하셨는데. 네, 이거는 과거의 관행이 좀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프로도 아마추어다 예술 계통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신진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빠르게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사실 그런 공모전이라고 하면.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공지사항에다 저작권 우리한테 다 주는 거다. 너네 이거 낸 거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그게 만약에 둘 사이의 문제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모전에 낸 출품작을 공모전에서 어쨌든 전시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상품성이 있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또 연결을 해서 뭐 상품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처음에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그분이 공모전을 기획한 그 뭐 회사가 될지 단체가 될지 거기다가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써도 된다. 너네가 이 공모전을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원활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공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저작권은 모두 다 이 우리 쪽에다 귀속이 된다, 단체에 귀속이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공모전에 입상을 했어요. 그럼 얼마 주냐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얼마 주느냐. 그쵸. 이게 그냥 봤을 때 저 정도 돈이면 그래 저거 뭐 저작권 다 양도받을 때도 저 정도 돈이면 충분한데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작권을 통으로 다 가져가면서
문화상품권 5만 원. 뭐 이렇게 그렇죠? 너무한다.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공정하지 않다고 봐서 무효로 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 입장에서는 그 공지사항에 딱 그렇게만 나와 있으면 그 공지사항 자체는 상당히 불공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무효 주장을 해서 무효 주장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내가 저작자로서 다 쓴다. 내 물건이니까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공모전 주최 측에서 아니 저작권 우리한테 다 넘겼는데 이러는 게 어딨냐라고 했을 때 난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다 넘기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고 다투시면 아마 이기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공기관이나 뭐 국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을 완전히 다 국가 쪽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속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 필요하면 다행이네요. 공동저작권으로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 공모전이든 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행사를 주관한 측에서도 그 해당 저작물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모를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용을 할 때마다 일일이 뭐 계약서를 쓰거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저작자가 된다, 뭐 공동 저작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본인들도 쓰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원 저작자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공평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네. 질문자님 이렇게 공모전 할 때 주최 측에서 공지사항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들어온 몇 가지 질문 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